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먼 길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전에도 뵀던 분들인 것 같아요. 저희 현재 압구정 구원노수에서 입시 전반을 모두 담당을 하고 있는 입시 세종입시연구소 소장 고세종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학원이 그래도 분원을 다 합치면 한 1000명 정도 규모가 됩니다. 1000명이 좀 넘어가는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국어학원에서는 사실 국어를 이렇게 전문으로 하는 학원에서 입시연구소를 따로 갖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설명 같은 거 하게 되면은 뭐 외부의 이제 강사진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서 이런 대입에 대한 강의 같은 것들을 해드리는데, 아무래도 그런 학원들은 대입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접근 같은 것들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 학원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입시 전문가를 별도로 두고 있고, 학생들에게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을 주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 또 상담도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 학원이 가지고 있는 이제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주제는 이제 고3을 올라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대입 전형, 특히나 그 중에서도 수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입을 끌어가면 좋고, 그리고 지금 남은 마무리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전형들을 학생에 맞춰가지고 선택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최대한 학생에게 준비된 전형의 유형이 있었을 때 그 전형 유형에 맞춰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대입 전형 일정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수시 같은 경우는 9월부터 9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입시 전형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입시 전형이 진행되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신경 쓰셔야 하는 점은 중간에 들어있는, 이 전형기간 중간에 들어있는 수능 시기입니다. 이 수능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교 입학 전형들의 시험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수능 전에 시험이 치러지는 경우도 있고, 면접부터 논술 이런 시험들이요. 수능 이후에 치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수능 전에 시험이 치러지느냐 후에 치러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험 응시자들의 응시자층의 성격도 크게 바뀌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시험의 실제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달라진다는 거는 시험이 쉽게 난다 어렵게 난다 그 개념이 아니라 경쟁자들의 풀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걸 뒤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정시 같은 경우는 전형기간이 있지만, 사실 전형기간은 예체능 학생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원서 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적혀져 있지는 않은데, 이 미충원 등록기간이 17일에 마감이 되게 되면 이 마감 이후부터 사실은 추가 모집이라는 별도의 전형이 또 진행이 됩니다. 이 추가 모집 같은 경우는 정시를 통해 가지고 학생을 모두 다 선발하지 못했을 경우에 다시 재공고를 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 경우도 거의 정시하고 유사하게 원서를 내고 수능 성적을 통해서 그냥 기다려서 학생의 선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추가 모집 학교들 같은 경우 사실 그렇게 아주 좋은 학교들은 별로 없겠죠. 충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근데 충원이 안 이루어지는 학교들 중에서는 일부 지방거점 국립대 같은 괜찮은 학교들조차도 미충원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달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뽑아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런 경우, 그러니까 올해 내로 무조건 대학을 가야 하는 경우는 사실 그런 추가 모집 학교들도 조금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시에서 수시 4개, 정시 2개의 입시 전형 형태가 있다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이걸 모르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학생부 전형 2종류의 논술, 논술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대학별고사라고 부르는 적성고사 같은 것들도 함께 있고, 실기 위주 같은 경우는 예체능 학생들도 실기 위주 전형이 있지만 사실 이 전형에는 특기자 전형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이 실기 위주 전형 같은 경우는 인원이 크게 변동되지 않아요. 항상 동수로 보통 유지가 되고요. 대략 한 4.5% 정도 인원이 이런 특기자 전형을 포함한 실기 위주 전형을 통해 가지고 보통 학생이 선발이 됩니다. 가장 많은 전형은 당연히 교과 전형이고, 종합 전형이 그 다음이고 논술 전형인데, 문제는 학교의 수준이나 층에 따라 가지고 이 전형의 구성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학교는 이 2개가 축이고, 하위권 학교로 내려가게 되면 거의 없어지거나 있어도 얘가 약간 있고, 오히려 교과 전형이 훨씬 더 많게 되는 것이죠. 자, 2016학년도 수시와 2017학년도 수시를 비교한다, 이 전형을, 대입 전형을 수시뿐만이 아니라 정시까지 비교한다면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게 답입니다. 2018학년도에 한 번 크게 변하고 2019학년도에 또 한 번 크게 변할 겁니다. 근데 그런 변화가 예고되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근데 대신에 그런 큰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그 다음 해에 도전할 때 재수로 도전하게 되면 상당히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시가 현재 가고 있는 큰 방향은 계속해서 국가적인 사인은 재수하지 말라는 방향으로 사인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정시가 줄어들고 논술이 줄어들어요. 특히나 상위권 재수생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요소입니다. 정시가 줄어든다는 것과 논술이 줄어든다는 건요. 근데 그 얘기는 자녀분들은 가능하면 올해 대학을 가셔야 입시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내년에 일단 당장 논술 1000명 없어지죠. 고려대가 없으니까요. 그때 좀 주요한 학교들이 논술 없애지 않겠다라는 사인을 보내오긴 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서강대가 정시 없애겠다는 얘기를 했었죠. 관철시킬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서강대 입장, 제가 서강대학교에서 직접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뽑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서강대학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는 사실은 지금 성대나 이런 경쟁 학교들에게 은근히 밀린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상을 돌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서 사실 정시 폐지 같은 걸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수를 쓸 겁니다. 더욱이 서강대 같은 경우 논술을 없애겠다고 얘기했던 그런 주요 학교 중에 서강대하고 경희대 같은 학교는 없었죠. 두 학교가 공통점이 그겁니다. 옛날에 비슷했던 학교들한테 자꾸 물리는 거예요. 오히려 아래였던 학교도 자꾸 물린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사실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근데 그랬을 때 허용되는 방향은 종합전형이 늘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어차피 논술은 국가에서 못 늘리게 하고 정시들 같은 경우는 수능이 쉬워지기 때문에 어차피 늘어날 가능성 없습니다. 그 얘기는 종합전형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두 측면이 있습니다. 종합전형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지금 자녀분들한테는 되게 입시가 유리한데 재수하는 순간 굉장히 불리한 구도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별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중대를 예로 들어 드리면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재수생하고 재학생과 재수생 비율이 8대2 정도 됩니다. 20% 정도가 재수생이 응시를 하는데 합격자는 10%가 안 돼요. 응시자에 비해서 재수생이 압도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정시는 그렇지 않죠. 정시는 아주 소수인 재수생들이 상위권 학교들을 다 차지해서 어느 정도 이상 가져가잖아요. 근데 종합전형은 그렇지 않아요. 응시에 비해서 결과가 재수생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재학생들은 훨씬 좋은데 반해서요. 그 얘기는 지금은 종합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맞지만 재수생이 됐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시 환경이 현재 재수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16학년도 우리 수시에서 어떤 이런 경쟁률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수시에서 사실 수시는 경쟁률이 답이에요. 비슷한 수준의 학교들이 있고 비슷한 유형의 전형이 있는데 경쟁률이 세면은 진짜로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고요. 경쟁률이 낮으면 당연히 응시하는 학생들의 수준도 낮고 합격자들의 수준도 낮아요. 그냥 경쟁률이 답이에요. 그냥 비슷한 학교들 내에서는 난이도는 경쟁률이 결정을 하는데 이 경쟁률이 결정하는 요소들이 생각보다 사소한 것들에서 결정이 돼요. 입시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입시에서 굉장히 껄끄러운 요소들이 들어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학생들이 회피하거든요. 근데 그런 요소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인기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 같은 거예요. 서강대. 30대 1이 넘었거든요. 종합전형이. 종합전형 보통 일반적으로 20대 1 정도 좋은 학교들도 경쟁률이 나오는데 반해서 이 학교가 굉장히 높았던 이유는 자소서를 수능 다 끝나고 나서 입력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요소들. 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편한 요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 어떨까요? 당연히. 되게 수준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학생 수준이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 전형 같은 경우는 그런 요소도 또 있긴 있었어요. 어떤 요소가 있었냐면은 최저 학력 기준이 너무 높았어요. 그러니까 양 측면이 같이 있었던 전형이죠. 근데 이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 전형에 낸 겁니다. 실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 수능 수준에 비해 가지고 학생부 내용 수준 굉장히 뒤떨어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경쟁률이 어느 정도는 허수이지만 여전히 강력한 경쟁자들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락한 전형들은 면접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껄끄러운 요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특성은 종합전형뿐만이 아니라 논술전형에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항상 실제 이 모집 인원이 변동되는 것보다도 논술전형 같은 경우는 최저 학력 기준 또는 논술 일정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일단 먼저
논술 전형 같은 경우 수능 전 전형들은 이 학교들이 수능 전에 논술 시험을 봤었습니다. 예. 이 시립대 같은 경우 일정을 수능 후에서 사실 수능 전으로 변경했어요. 약간 떨어졌죠? 근데 이렇게 약간 수능 전에, 후에 있던 학교가 수능 전으로 일정을 옮기게 되면은 경쟁률이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데 왜 그렇죠? 이 학교,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전 같으면은 내가, 시립대 정도 정시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시험을 망칠 요소, 가능성도 있으니까 시립대가 쓴 학교인 거예요. 시험이 수능 후에 있을 때는. 왜냐면 시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하향으로 보고 쓰는 학생들도 있고 내가 어차피 시험을 보더라도 시립대는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다, 정시로는. 그런 학생들 당연히 다 응시를 하는 거죠. 근데 시험이 수능 전으로 옮겨가게 되면은 잘못해가지고 수능을 잘 보면 망치면 수능 되게 잘 봤는데 논술도 잘 보는 바람에 여기 붙어버리면 수능을 통해가지고 시립대보다 훨씬 더 높은 학교를 지망할 수 있었어도 가야 하잖아요. 학생들이 그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응시할 때 반드시 이 수능 전에 있는 논술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건대 같은 경우 작년에도 수능 전에 있었고 무엇보다도 수능 최저가 미적용되니까 경쟁률이 상당히 올라가는 거죠. 예, 이 학생들의 심리라는 게 대부분 그래요. 예, 조금이라도 이 전형을 통해 가지고 이 학생들이 당연히 이제 특히나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과 관련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런 수능과 관련해 가지고 불안감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요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학생들이 이런 전형에서 원서를 낼 때는 6월 모의고사하고 9월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서 자기 수준을 가늠해서 응시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논술에서 자신이 있고 종합전형에서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어요. 이 전형들 같은 경우도 학업적인 능력하고 어느 정도는 정비리 해석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얼토당토하게 자기가 평소 모의고사 나오던 성적에 비해서 얼토당토하게 말도 안 되게 높여 쓰는 건 거의 어려워요. 예, 웬만하면 그 정도 선에서 조금 높은 학교를 적정선이라고 보고 응시를 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실제 9월 모의고사 또는 6월 모의고사에 비해 가지고 본판 수능을 가게 되면은 재학생들은 대부분 성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예. 6월 모의고사 대비 정시 대비 했을 때 약 66% 정도가 등급의 하락을 경험을 합니다. 재학생들은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6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실제 학생들 성적이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재수생이 들어와서 그런 거죠. 재수생이 6월 때 한번 들어오는데 오히려 이제 대학교 한 학교 정도 다니다가 만족 못한 애들이 그냥 시험 보는 거예요. 9월에. 그리고 9월에 시험 보고서 성적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럼 본판 때 시험 그냥 보는 겁니다. 근데 걔들 공부 잘하던 애들이에요. 재수를 다시 시도하는 애들 중에 상당수는 공부를 꽤 잘하던 애들입니다. 특히나 대학 다니다가 그렇게 갑자기 들어온 애들은. 예. 그러면은 걔들이 그 입시에서 이런 그 수능에서 상당히 상위권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등급 비율로 보면은 1등급 본판 수능을 분석해 보면은 1등급 비율에서 재수생 비율이 한 40% 정도 되는 거죠. 실제 인원은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예, 전체 응시 인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이 40% 차지해요. 1등급에. 1, 2등급은 다 그렇습니다. 40%가 재수생이에요. 그런 학생들이 이제 서서히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등급 하락을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쪽을 많이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쟁률이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데 그나마 이 수능 전에 있는 학교는 그래도 건대 같은 학교는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수능 최저가 동국대나 이런 홍익대 같이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걸려있는 경우는 그 수능 최저보다 아래인 학생들은 어차피 사라져버리고 그 위에 해당되는 학생들이만 존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학생들이 걸러져 나가는 면도 있고 어느 정도 걸러져 나가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이 좀 남게 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건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가 모의고사를 봤을 때 건대 정도를 갈 수 있다고 기대하는 학생들 아니면 그 이상을 조금 더 위를 바라보는 학생들은 안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학생층은 건대는 수준이 떨어져요. 예. 건대 기대하는 학생들이 보통 수능을 받는 성적 수준이 1, 2나 1, 1, 2 그 정도 등급 나오는 학생들입니다. 예. 1, 2 정도, 그러니까 1등급 하나에 2등급 한 3개 정도 깔면은 건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예, 문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예, 근데 이런 경우,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실제 학생들, 실제 응시하는 층은
대부분 평균 2에서 3등급 사이 정도. 그 학생들이 주축이에요. 실제 정시에서 까보면 정시 못 가는 학생들이에요. 이 건대를. 그런 학생들만 거의 대부분 와서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고 이 학생들이 실제 대부분 와가지고 다 시험을 치릅니다. 예. 그렇지만 실제 경쟁자들 풀의 수준은 떨어지기 때문에 건대 같은 학교는 논술에서 주목해야 되는 학교입니다. 내가 시험을 봤을 때 건대 정도는 충분히 정시에 갈 수 있겠네. 그러면 당연히 치러야 되고 좀 못 미치는 학생들도 한 번쯤 바라봐야 돼요. 경쟁 학생들의 수준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예, 실제로 저 이 건대에서 이과 같은 경우는 평균 한 3.5등급? 이런 애들이 합격해요. 수능 실제 봤을 때. 예. 그러니까 그런 점 생각하신다면은 이 건대 같은 학교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사실 건대는 작년에는 수능 최저는 그나마 있었는데 작년에 어떤 학교가 앞에 있으면 수능 최저가 없었죠? 한양대가 없었잖아요. 예. 한양대 이과 같은 경우도 실제 합격한 학생들 수능 보면은 평균 3등급대 학생들이었습니다. 이과 같은 경우. 예. 그런 학생들이 합격했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 그 최저 없어가지고 경쟁률은 대단히 높긴 했지만 실제 응시한 학생들은 내가 한양대는 뭐 정시로 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의외로 별로 보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수능 대박 나면은 잡혀간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학교는 상당히 생각보다 학생들의 수준은 떨어진다. 그렇다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 수능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면 당연히 응시해야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특히나 자연계열 쪽 수능이 논술이 훨씬 더 심한데 이 논술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수능하고 학생 실제 성적이 정비해서 갑니다. 뒤에 통계를 보여드리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논술 수준에서 건대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은 봤을 때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수능 후 같은 경우도 특히나 이런 수능 미적용 학교들은 이렇게 광운대처럼 이미 응시할 만한 학생들은 다 응시하고 있는 학교들이 아니라 이런 학교 같은 경우 단대 이런 학교들이나 이런 종류의 학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쟁률이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단대 같은 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그 외의 학교들도 그렇고 이런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가지고 뛰는 학교들 같은 경우 상당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겁을 먹기 쉬운데 이런 학교 그 겁을 먹기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응시한 이런 상승률은 상당히 허수입니다. 예. 실제 학생 수준이 잘 되지 않는 학생들조차도 수능 최저가 없다는 이유로 많이 응시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문과 쪽에서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과 수능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런 상승분의 허수들은 실제 수준이 떨어진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원래 단대를 충분히 응시할 만한 학생 수준을 갖추고 있는 학생이라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문과 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능하고의 이 연결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예, 문과 쪽 수능 같은 경우는요. 이 문과 쪽 수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서강대 있을 때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서강대에 그냥 일반고에서 내신 5등급 정도 하는 학생들 있죠. 들어오고 그랬었습니다. 최저 없을 때. 그냥 문과 논술은 그냥 보면 들어와요. 그런 학생이 매년 한 10명에서 한 5명에서 10명 사이는 항상 존재했어요. 예. 근데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문과 논술은 어쩔 수 없이 수능하고 같이 가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쪽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어서 이렇게 경쟁률이 비정상적으로 뛸 경우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런 근데 이제 이런 측면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수시 때는 정시 때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조금 덜 냉정하게 지원을 해요. 좀 더 기대감이 큰 상태에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과 하위권과 사이의 경쟁률 차이가 논술 전형뿐만이 아니라 종합 전형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평균 약 2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온다 그러면은 상위과, 그러니까 뭐 인기 있는 과들 있죠. 예, 사회과학 계열의 과라든지 심리학과라든지 이런 쪽은 약 30대 1 정도 나온다 그러면 하위권과는 10대 1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정시 가면 상당히 많이 냉정하게 자기 판단해서 지원 많이 하시죠. 그죠? 조금이라도 학교를 높이시려면 어쩔 수 없이 과를 많이 낮추시잖아요. 근데 그런 판단은 수시 때 하셨을 때 되게 유리해집니다. 예, 경쟁력 불이 확 줄어들어요. 수시 때 그렇게 판단해서 지원을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차피 되게 냉정하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수시 때는 하위권과에서도 사실 경쟁률 터지는 경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정시 때는요. 근데 수시 때는 하위권과에서 경쟁률이 터지는 경우는 없어요. 예.
사회공과로 가게 되면은 거의 경쟁률이 2분의 1에서 무조건 3분의 1까지 나옵니다. 그 경쟁률이 높은 과와 비교했을 때. 그랬을 때 난이도는 당연히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 일정이 수능장에서 수능으로 변경되면서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게 됐는데 대단히 위험하죠. 이런 경우는. 작년 한양대와 다르게 올해 한양대는 이번에 한양대 어땠을까요? 당연히. 수능으로 한양대 충분히 기대하는 애들, 그리고 약간 하향으로 보고 응시한 애들 다 시험 보러 옵니다. 그리고 수능 망친 애들, 그리고 평소에 수능 나오던 수준으로 갔을 때는 한양대를 기대해가지고 시험을 봤지만 수능 망친 애들, 한양대 말고 답이 없죠. 그냥 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 우르르 다 와가지고 다 시험 봅니다.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 같이 높은 학교가 수능 최저가 없는 상태에서 뒤에 있다. 예, 여기는 지금 정말 위험한 겁니다. 수능 최저가 없다고 해가지고 덤빌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수능 최저가 미적용돼가지고 이렇게 상승한 분은 크게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얘는 정말 의미 있는 애들입니다. 예, 오히려 이 28의 경쟁률 상승, 이 상승분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상승한 거예요. 그전 같으면은 그냥 한양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잠깐 납치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안 봤던 애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경쟁률 높인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양대는 보면 안 돼요. 예, 한양대는 합격할 확률이 별로 없어요. 예, 한양대 같은 학교 피하고 오히려 수능 최저가 있는 다른 학교들을 지원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수능 최저 통해서 논술만 잘하는 경쟁자 최대한 배제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접수 편의성이 높은 경우에 경쟁률이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접수 편의성이라는 게 자소 같은 거 없다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그 요구하는 게 좀 적다든지 면접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되게 경쟁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런 게 있는 전형 쪽이 당연히 경쟁률이 내려가고 그런 경우 당연히 난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서강대 자기주도형 같은 경우는 그다지 경쟁률이 원래 높지도 않았고 그나마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활동 보충 자료가 되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활동 보충 자료 5페이지까지 얘기하거든요. 예, A4 용지에 프리하게 5페이지 자기가 알아서 채워서 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수능 치르면서 같이 하기. 근데 이런 요소가 오히려 있을 때 난이도는 많이 내려갑니다. 예. 근데 물론 이런 활동 보충 자료를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도록 학생이 활동 수준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긴 해야 하죠. 근데 이 활동 보충 자료라는 걸 꼭 그럼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그런 활동을 다양하게 많이 보여달라고 해서 꼭 이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중요하고 좋은 활동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라는 의미도 좀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활동들이 잘 갖춰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학생부나 이런 거 통해 학생부나 자소서 통해 가지고 충분하게 표현 못한 것들을 표현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확실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활동이 몇 개 있으면 이걸 통해서 자세하게 보여주면 됩니다. 아니면 학생부에 있는 활동도 거기가 그 활동 안에서 아주 강점이 있었던 게 있으면 여기서 다시 설명을 잘 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이 추가 자료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가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오히려 이런 전형을 택하시는 게 훨씬 난이도는 낮은 거죠. 예. 그 외에 면접 같은 경우도 면접 일정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수능 보자마자 갑자기 면접을 준비할 시간 없이 면접을 봐야 한다든지 그런 경우 많이 감소를 했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경쟁률 변화가 그렇게 크게 없어요. 예. 항상 언제나 이 특기자 전형, 특히나 이제 외국어 특기자나 이런 쪽 전형 같은 경우는 항상 일정 인원이 이 전형을 준비하고 있고 그 학생들이 어느 정도 눈치학점을 가지고서 이 학교 저 학교 퍼지지만 결국 학생이 가지고 있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 그 학교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 그렇게 경쟁률 차이가 매년 크게 나진 않습니다. 그건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의대는 상당히 높은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무조건 이 정도로 높게 나오는데요. 지금 경쟁률 증감으로 봐서는 굉장히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보이지만 그래봤자 여전히 웬만한 곳 다 100대 1이 넘어가는 데다가 전체 의대 같은 경우도 무조건 의대를 보겠다고 생각하는 전체 규모 인원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꼭 의대를 씁니다. 그냥 다만 그 학생이 약간 어느 학교로 좀 더 치우치거나 그렇지 않은 차이밖에 없어요. 어차피 이 의과대 같은 경우는 난이도는
이 경쟁률에 따른 난이도 차이는 별로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전형들은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의대는 그렇진 않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수능하고 같이 갑니다. 이 논술의 학생들의 논술 합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수능하고 함께 간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현재 해당 학교를 지망할 수 있는 정도의 수능 수준을 가지고 있다. 예, 논술을 지망했을 때 합격 확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논술에 대한 별도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응시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수능 수준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수능 수준이 해당 학교를 지망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하면 논술 전형은 당연히 추천을 할 만한 전형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그만큼 사실 의외로 로또도 별로 안 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합격자가 주변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예, 40대 1인데 40명이 써서 그 중에서 한 명 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경쟁률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당연히 합격 인원이 주변에서 많이 안 볼 수밖에 없죠. 생각보다 논술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뽑는 전형은 아니니까요. 자, 그런 점을 생각하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능 논술 상관관계는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때문에 이 전형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마찬가지로 없는 겁니다. 항상 설명드리는데 통계적으로도 그래요. 예. 통계적으로도 대부분 합격자 학생들은 1, 2등급 사이에서 모두 다 거의 대부분 형성이 되고 3등급 학생들에서 형성되는 인원은 아래 학교, 예, 상대적으로 하위권 학교의 학생들이 이만큼 합격자 인원이 있는 거고 나머지 인원은 대부분 논술은 아무래도 좀 상위권 학교에 논술이 전형이 있다 보니까 1, 2등급 안에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대략적으로 종합전형 같은 경우 그래도 한 건대 정도 바라보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 2.5에서 3등급 사이라면 충분히 도전을 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지금 현재 입시의 큰 어떤 방향성 자체가 매년 학생들이 좀 더 종합전형을 통해서 응시를 하고 종합전형에서 좀 더 합격률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술 보는 학생들이 참 어려운 학생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능 내신 수준은 약 3.5등급 정도 수준인데 학생들이 평소 모의고사는 그래도 1등급대가 평균 1등급대가 나오던 학생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논술을 볼 수밖에 없죠. 예, 내신이 낮고 수능이 높은 학생들 같은 경우. 근데 그런 학생들조차도 오히려 종합전형 응시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논술 합격률은 재학생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예. 그만큼 논술이 좀 이렇게 재학생 입장에서는 열악한 전형이에요. 예. 논술을 사실 객관적인 조건상 논술을 볼 수밖에 없는 학생들조차도 논술 봤을 때 결과가 잘 안 나와요. 재학생들은. 예. 그래서 그 점도 있어서 종합전형은 어쩔 수 없이 좀 눈여겨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2에서 2.5등급, 3등급 사이 나오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 괜찮은 학교를 종합전형 통해서 응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당장 이건 뒤에서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약 1.1등급이야 1.2등급, 3등급에서 약 3등급까지 퍼졌습니다. 경희대 같은 학교도. 대부분의 과가. 확 퍼져서 그 안에서 대중고시 뽑혀요. 예. 물론 아래 등급을 맡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스펙 수준을 잘 갖추고 있는 학생들일 거고 위쪽 학생은 그런 게 별로 없는 학생들이겠죠. 예, 근데 실제 학생들의 내신 수준은 그렇게 많이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당연히 내 내신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종합전형은 고려를 해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건대 같은 경우 약간 아래쪽 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실제로 제가 이제 컨설팅에서 붙은 학생 같은 경우는 건대 부동산학과 같은 경우 그 학생 내신이 2.8등급에 뭐 논문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독서도 엄청 많이 한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도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대도 거의 2등급 후반대까지도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아주 2등급 후반에 특별한 스펙이 없는 학생들까지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합격자들의 풀은 그 학생도 물론 추가로 합격하긴 했지만요. 실제 합격자 풀은 약 3등까지도 보는 거예요. 건대 같은 경우도. 예, 그 정도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그리고 이제 지원 경향을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의 지원 경향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B그룹 같은 학생들, 평소에 수능 모의고사 같은 경우 1등급 때 나오고 있지만 학교 수준상 약 3등급 대의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자연스럽게 학생의 응시는 대부분
논술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합격률은 때려가고 있어요. 인문계열도 그렇고 자연계열도 그렇고 실제 합격률이 거의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2014에서 2015로 넘어오면서요. 2016은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는 상황이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당히 수능이 좋고 따라서 어느 정도 논술을 응시 많이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 좀 지금 이 통계는 재학생 기준 통계거든요. 예. 근데 재학생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현재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논술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논술이 현재 지금 아주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재학생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예, 재수생들은 조금 더 낫지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수능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 6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능 성적의 하락 비율은 꽤 있는 편이다. 예, 그만큼 아무래도 이 학생들이 이게 특히나 이 모의고사가 수능 같은 경우는 논술과 함께 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좀 종합전형을 더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면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전형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이 재수생 대 재수생 합격 비율을 보시면은 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사실 수시에 종합전형밖에 없습니다. 직윤하고 일반전형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제 합격자를 보면은 재학생이 압도적이에요. 예. 정시는 오히려 재수생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1등급 비율도 보면은 오히려 재수생이 그 소수 인원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죠. 예, 현재 입시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점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실제 현재 2016에서 2017로 넘어오면서 마찬가지로 정시도 줄었고 늘어난 거 종합전형밖에 없으니까요. 그 인원만큼이 거의 다 종합전형으로 붙었기 때문에요. 논술 약간 줄었고요. 자,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은 전형 유형별 선발 인원입니다. 현재 변화는 이러하다. 예. 그냥 간단하게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전형 같은 경우 현재 이 주요 대학교, 이런 주요 15개 대학,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홍대까지 학교죠. 그 학교를 비중으로 했을 때는 종합전형의 비중이 가장 큰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노리시는 학교가 어떤 층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형의 형태가 많이 다르다는 점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예, 서울권학교 바깥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사실상 학생부가 거의 갖춰진 학생이 아예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그냥 교과전형으로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전형의 비율이 대단히 높고 상대적으로 정시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벌써 한 동국대 정도 선만 되면 정시가 절반 정도는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정시 비율이 줄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동국대나 숙명여대, 건국대 이런 학교로만 딱 내려와도 벌써 반 가까이는 그냥 정시로 뽑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수시에서 아직도 이런 학교들 입장에서 마땅하게 구별해서 뽑을 만한 자원이 적어서 그래요. 수시 자원이 아직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전형에서 좋은 학생을 뽑기 위해서는 내신만 갖고 뽑기는 좀 어렵거든요. 어쩔 수 없이 다른 스펙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갖추고 있는 학생이 생각보다 되게 아직도 적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교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 인원을 깎아내고서 이 상위권 당장 권통 위에 있는 학교들처럼 종합전형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 학교들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뭐냐면 생각보다 벌써 중경외시 그 선에서부터는 종합전형을 지원할 자신있게 응시할 수 있는 학생의 풀 자체가 엄청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 얘기는 지금 건대 쪽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의 경쟁자들이 상당히 수준이 낮다는 거죠. 예, 상당히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학교들만 해도 그만큼 풀이 약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정시로 많이 인원을 뽑는 거기 때문에 이 학교들, 그렇다고 해서 이 학교들이 종합전형을 통해가지고 뽑는 절대수가 적은 학교들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기 이 학교들이 그런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는 학생이 정시 통해가지고 이 학교들을 노리는 게 아주 쉬운 수준이 아니다. 그럴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많은 스펙이 없어도 응시해 볼 만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굉장히 풀이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형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예, 실제 합격자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 변변한 스펙이
있어야만, 높은 내신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스펙이 있어야만 붙는 건 거의 서성안에서 끝나고 벌써 중경예시로만 넘어가도 학생이 내신이 높기만 하면 붙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스펙 없이도.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스펙이 또 갖추고 있으면 내신이 좀 낮아도 중경예시권은 꽤 쉽게 노려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또 더 아니면은 예를 들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통계학과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게 다 그냥 한 2에서 3등급 사이 정도 성적밖에 안 나오는데 수학만 1등급이다. 예, 그럼 붙어요. 자수 잘 쓰면.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 제가 실제 지도한 학생이 그렇게 붙은 학생이 있습니다. 예. 수학 1등급인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스펙도 없고 자소서만 잘 썼거든요. 저하고 노력해가지고 정말 자소서 잘 열심히 썼는데 없는 얘기 만들어가면서 막 썼는데 예, 통과합니다. 면접도 없기 때문에. 예, 면접 없는 전형으로 응시를 했거든요. 근데 면접 없는 전형 좋은 점이 얘가 이렇게 자소서를 열심히 썼잖아요. 확인을 못해요. 예, 확인을 못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넣은 거거든요. 예, 실제 아무것도, 전 정말 별게 없고 반장 한 번 했나? 그 정도 있는 애가 붙더라고요. 예, 수학 1등급인 거 하나로. 딴 거 다 2, 3등급 나오는데 수학 하나 1등급 나오는 걸로. 예, 그 통계를 뚫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게 중경예시만 가도 벌써 애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의 이 누적도, 집적도는 낮은 거예요. 예. 그런 점을 보신다면 당연히 종합전형은 내 아이는 종합전형에 별로 맞지 않는 아이가 아닌가라는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종합전형 상황은요. 자, 지금 일단 종합전형에서 실제 교과 성적 수준을 한번 보시면 대략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이 경희되면은 그래도 1.5등급에서 2등급 안쪽은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내신의 어떤 분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3등까지 넓게 퍼져 있습니다. 물론 과 수준에 따라서 뒤에 몰려있냐 아니면 앞쪽에 몰려있냐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런 형태의 현재 분포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응시를 또 해볼 만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종단 연구를 네오르네상스 전형, 그러니까 경희대 이 종합전형의 종단 연구를 해보면 실제 학생들의 차이는 독서에서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10건? 5에서 10건 사이 정도는 많았어요. 종합전형 합격자들이. 다른 전형을 통해 가지고 합격한 학생에 비해서요. 이과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이거는 이제 종합전형 통해 가지고 합격한 학생들의 상대적인 성취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연구인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실제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과를 정말 원해서 지망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예, 그 수능을 통해 가지고 점수 맞춰서 들어온 학생에 비해서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제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도 많고, 잔류해서 끝까지 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상대적으로 더 많고, 학생들이 공부에 대해서 갖는 열의도 더 있는 편이고요. 근데 이게 종합전형을 통해서 뽑은 학생들이 우수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학생이 내가 이 전공의 적성이 맞고 그리고 이 전공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유형의 학생을 굉장히 선호한다는 겁니다. 평가하는 사람들이. 예. 일부러 그래서 이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평가 항목, 그러니까 종합전형 평가자들이 이 학생을 평가하는 데 갖는 기준으로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래서 전공적 합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분들의 지금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시면서 그러면 그 학교생활 기록부 안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의 스토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를 해온 학생이라면 내가 어떤 전공에 관심을 가지고 이 활동들을 쭉 이어나왔는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전공을 종합전형에 지원한다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은 전공을 선택했을 때는 굉장히 입시가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려워지고 그런 학생을 덜 선호하죠. 하지만 그런 게 잘 갖춰져 있는 학생이다라고 하면 스펙의 어떤 그런 객관적인 수준, 막 상을 많이 받았냐 그런 게 없더라도 상대적으로 합격 확률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평가 항목인 겁니다. 실제 이게 중대의 평가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나 지적 탐구 역량, 공동체 의식, 자기주도성, 창의성 이런 것들을 보겠다고 중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학업적인 역량이나 지적탐구 역량 같은 경우는 실제 뭐 성적을 통해서도 보여주지만 그 외에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나 이런 각각의 학생부 항목 안에서 쭉 해왔던 어떤 그런 뭐 열성을 가지고서 수업 시간에 나온 어떤 개념이나 아니면 어떤 주제나 이런 것들을 막 깊게 파고 들어가면서 공부해본 경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학생부나 자소서에서 등장해주면 예, 아무래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그런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원 전공, 예, 내가 원해서 지원한 전공하고 또 맞닿아 있으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소서에서 등장하면 좋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능하면 학생부 이미 있으면 더 좋겠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아무래도 학생이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동아리하고도 또 일치하면 더욱 좋겠죠.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일치했을 때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자기주도성이라든가 지적탐구 역량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예,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이제 남은 학기는 사실 한 학기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을 확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변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학생이 그런 게 있는지를 한번 찾아주시고, 예, 그리고 그걸 좀 더 남은 한 학기 동안 또 어느 정도는 유지해주는 건 필요한 거죠. 아무리 지금 3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종합전형을 응시하고자 한다면 어느 정도 책, 독서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어떤 이런 지적탐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적어도 학생부에는 적혀져 있기라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전형 자체가 엄청나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 여기 이런 아까 앞에 나왔던 어떤 그런 개념들하고 거의 유사한 개념이죠. 전형 적합성이나 전공 적합성, 학업 발전성. 그러니까 이거는 학업적인 역량이죠. 근데 이런 개념들을 대부분 평가자들이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들마다도 사실은 그렇게 엄청나게 다른 평가 항목 기준 같은 것들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예, 엄청나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당히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게 도대체 이런 개념을 평가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때문에 많이 준비라든가 아니면 우리 아이가 이 전형에 맞는지를 고민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만 해도 전공 적합성을, 그러니까 이 전공에 맞는 아이인지 이 학생이 보여주는 요소들 뭐가 있을까요? 당장 생각나는 거 혹시 없으세요? 당장 독서 같은 게 있을 거고, 동아리가 맞나가 있을 거고, 해당 전공하고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수업 과목 같은 경우 성적이 어떠한가 볼 거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통계학과 같은 경우 그 수학 하나 1등급 맞은 거 가지고 밀어 넣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요소들이에요. 생각보다 상식적인 요소들이라는 거죠.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떠올리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을 보는 눈이 엄청나게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많은 서류를 평가해보면서 많은 경험을 해봤던 사람들인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전형에 이런 종합전형 같은 경우 너무 복잡한 게 아닌가, 도대체 어떻게 뽑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조금 고민해보셨을 때 나오는 기준이 있죠. 그런 게 실제 평가자들의 보통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근데 다만 이 사람들은 경험이 많으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면 이 학생이 괜찮은 학생이, 어느 정도면 별로인 학생인지에 대한 판단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신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 괜찮은데? 근데 하지만 평가자들은 워낙 많은 사람들을 받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평가했기 때문에 괜찮은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수준보다 좀 더 요구하는 그런 양의 기준에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해석, 이 학생이 이런 활동들을 그래도 갖춰온 건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비슷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 같은 경우는 항상 수능 최저학력 기준, 언제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경쟁률을 결정하는 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아니면 일정 정도예요. 예.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최대한 경쟁자를 제끼시라는 겁니다. 예. 언제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 마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으면 언제나 실제 응시자가 약 40대 1이다. 그럼 반토막 나요, 무조건. 20대 1로 반토막 납니다, 무조건. 근데 거기서 잘 걸려 들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경쟁자가 많이 빠져나가요. 수능 망쳐도 툭툭 빠지는 거예요, 되게 잘하는 애가. 예. 수능 망치면 그러니까 수능을 망쳐도 걔 실력이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수능을 망친 거지. 하지만 그 수능을 망친 것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으로 그냥 걔가 없어지는 거예요. 특히나 정시 같은 경우는 그냥 공부에 비해서 논술만 월등하게 잘하는 애들 가끔인데, 특히나 인문계는 그런 애들 툭툭 없어져주고 응시 안 해주고, 네, 그러면서 본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상황입니다. 그냥 학생부 아무 의미 없다. 네, 학생부 그냥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아까 통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계가 학생이 수능 수준이 괜찮은 학생들은 약 합격자가 4등까지 퍼져 있잖아요. 예, 1등과 4등까지 퍼져 있었거든요. 약 4% 정도 인원은 수능 1, 2등급을 맞으면서 내신이 4등급인 학생들 합격자가 약 4%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목고나 아니면은 아주 최상위권 학군에 있는 학교나 이런데 아주 그런 학교는 인원 자체가 소수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 중에 합격자가 있는 거예요, 노동조례. 그러니까 내신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력은 크지 않다. 그러니까 다 무력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건 대략 수능에서의 등급별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냉정한 자료겠지요. 예. 예, 대략 이 정도 수준에서 실제 합격자의 이제 그 응시자가 정시 응시자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실제 이 수치와 이 종합전형을 통해 가지고 합격한 학생들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종합전형이 상대적으로 되게 널널하구나. 예, 합격이 굉장히 널널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학생들이 훨씬 더 기대하기 어려운 그 내신 수준을 가지고서 더 상위권 학교로 붙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최근 경향성 자체도 점점 정시 2월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시에서 정시로 2월하는 인원은 경희대가 늘어난 정도, 경희대하고 뭐 서울대가 약간 늘어난 거 제외하면 나머지 학교들은 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정시 2월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예, 점점 정시 2월 인원 자체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정도 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서울대 정원의 변화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작년에 비해서 올해서 종합전형이나 이런 수시 중심으로 입시가 변했다는 사항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수시에서 결과를 냈을 때 훨씬 현재 입시 상황은 재학생들에게는 유리한 상황이다. 예, 기억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항사 같은 경우는 큰 의미 없죠. 예, 그냥 수시 같은 경우는 그냥 응시 여부에서 최저학력 기준 거는데 최저학력 기준도 서울대조차도 3등급이에요. 거의 한 걸려 있어요.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시가 어떻게 되나요? 예, 정시 같은 경우도 시작이 대부분의, 그러니까 최상위권 학교들도 시작이 3등급이고, 예, 그리고 점수도 대략 적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0.2점 빠지고 이래요. 예, 1점 빠진 학교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1점 이상 빠진 학교가 별로 없으니까 크게 신경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큰 차이가 없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이 경희대 같은 경우는 5등급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근데 웬만하면 그래도 지금 이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학교 정도 응시하는 학생이 3등급 아래 받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오히려. 예. 한국사는 다른 과목은 등급이 4% 10%가 아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절대 등급이죠. 절대 등급이잖아요. 네네네. 절대 등급 3등급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거는 어차피 절대 등급으로 등급밖에 안 나오잖아요. 점수도 모르고. 예.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등급만 딱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입시에서 전형들 이제 선택하고 고르시는 요령, 예, 어떤 관점에서 수시 전형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 좋은지에 대한 말씀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근데 아마 뭐 이런 설명을 들으셨어도 또 이렇게 정작 가서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될까 이런 고민 같은 것들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저희 학원 학생들이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어느 정도 저희가 좀 챙기는 면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뭐 필요하신 분들은 뭐 저희 학원에 뭐 이런 부분의 상담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저 같은 뭐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뭐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뭐 크게 도움이 아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나 이제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제 입장에서는 뭐 저는 직접 학생을 뽑는 역할도 했었고 학교가 돌아가는 사정이나 이런 거는 뭐 정확히 잘 알고 있으니까 아마 뭐 도움이 되시는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저희 부원장님께서 저희의 3학년을 위한 국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